마찬가지로 GMO도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지 않고 재배를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배를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불법적으로 누군가 재배하고 있다라고 했을 그래서 누군가가 재배하고 있는 게 발견됐거나 이랬을 때는 이건 불법인 거지. 아, 저 사람이 재배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재배해도 되는구나.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GMO가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발견된 사례가 다 합쳐서 한 5-6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예전에부터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5-6번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지금까지 오는 게 대부분 다가 뭐냐면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재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해 오다 보니까 수입돼서 오는 과정에서 이게 왜 아무리 밀폐를 해도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낙곡으로 떨어졌을 때 그 낙곡으로 떨어진 게 또 오늘날 자라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요새 원래 유채하면은 딱 어디예요? 우리가 원래? 유채하면 제주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옛날에는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면 다 유채밭에서 사진 한 장씩 찍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작물 한계선이 다 북상했잖아요. 북상하면서 이제는 육지에서도 유채를 엄청 잘 자라니까 이제는 태백에서조차도 심지어 유채꽃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채꽃 축제를 하는 데가 수십 군데예요. 봄에. 작년 봄에 유채꽃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제주도밖에 안 심었으니까 그리고 육지에서는 심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유채꽃 축제를 하려면 씨앗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을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중국에서 수입해온 씨앗을 심었는데 그중에 GMO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누가 발견했냐면 국립종자원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이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국립종자원에서 어떻게 발견했냐면 하도 유채꽃 축제를 많이 하고 유채 종자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유채꽃 축제하는 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종자가 괜찮은 종자인지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태백에서. 근데 태백에서 발견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국립종자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 뒤진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채꽃 축제하는 데를 다 뒤졌더니 거기서 상당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양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상당수의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기저기서 막 발견. 그러다 보니 이 씨앗 어디서 나온 거냐? 중국에서 왔다. 근데 중국에서 씨앗이 들어올 때 왜 검사가 안 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법 제도를 가지고 봤을 때 뭐냐면 중국은요. GMO를 실제로 재배하기는 재배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GMO 유채를 재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GMO 면화를 재배하는 나라예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유채 씨앗을 수입했다고 했을 때 그 유채 씨앗은 GMO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은 GMO 유채를 심지 않는 나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중국에서 그 유채 씨앗을 수출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른 씨앗이랑 섞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수출하는 것처럼 자기 씨앗인 것처럼 수출하는 것처럼 속였거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우리처럼 이런 것들이 자생하고 있는 걸 모르고 씨를 받아가지고 팔았거나 하여간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게 수입이 돼서 들어올 때 원칙적으로는 법에서는 수입이 돼서 들어올 때는 국립검역원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검역원에서 외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GMO만은 검사하는 게 아니라 검역원에서 검사하는 거는 모든 수입 생물체는 다 검사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딸려서 뭔가가 와가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이게 잠잠해진 게 없어져서 잠잠해졌는지 아니면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한 2-3년 사이에 그 나무에 붙는 해충 이거 진짜 완전히 근데 이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특히 과수에 퍼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퍼지는 무슨 해충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었잖아요. 작년까지. 지금은 이제 올해 조용해졌어요. 진짜 없어져서 조용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포기해서 조용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뭔가가 들어올 때
검사를 제대로 안 하면 딸려 들어온다는 거야. 유충이 딸려 들어왔는데 그 유충을 발견 못하면 한국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검역원이에요. 그래서 검역원에서 해야 되는데 검역원에서 그럼 종자가 들어올 때는 이 종자가 우리 땅에서 자라도 되는 종자인지 아닌지도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거죠. 중국에서 유채 씨앗이 들어올 때 이걸 제대로 검사를 안 했어. 왜? 어차피 중국의 유채는 GMO가 없으니까요. 제대로 검사 안 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태국에 살았어요. 태백에서 살았어요. 자, 이런 경우처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과정 중에 어딘가에 불법이 있었던 거지 우리가 승인을 한 건 아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올해요. 이 이제 우리가 도시농업도 유행을 하지만 몇 년 동안 도시농업도 유행하지만 토종 심는 거 이런 것도 막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새로운 토종 우리가 과거에 심었는데 안 심게 된 것 중에서 다시 그걸 되살리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20년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밀을 아무도 생산 안 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밀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밀을 찾을 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밀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전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찾았냐면 전국을 다 뒤졌는데 마침 경남 어디는 지역을 갔더니 그 지역에서 뭐냐면 어느 가문인지도 몰라요. 어느 가문이 종손이요. 차례상에 제사상에 술을 올릴 때 직접 빚어서 올리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필요하고 누룩으로 술을 하는데 밀이 필요하니까 그 밀을 수입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밀농사를 계속 지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밀 종자를 얻어다가 심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밀에 거의 지금 다시 우리 밀에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요새도 그런 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문익점에 목화신 거지. 그러니까 문익점이 그렇게 힘들게 목화씨를 훔쳐와가지고 우리가 다 목화를 심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심잖아요. 오랫동안 안 심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목화를 심어가지고 직접 목화 섬을 따서 씨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뭐라고 하지? 이 배를 짜는 이런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화가 이제 목화를 심기 위해서 씨앗을 수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목화 씨앗을 얻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이 목화 씨 중에서 또 GMO 씨앗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다 또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과정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승인을 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경로를 모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재배 승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문제는 씨앗의 문제예요. 그리고 왜 이게 씨앗의 문제이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번 이런 씨앗이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씨앗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GMO를 재배는 안 하잖아요. 그럼 대신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수입을 하죠.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데 이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 게 다 뭐예요? 식용, 가공용, 사료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는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관심 자체도 소비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GM으로 먹는데 먹어도 돼, 안 돼? 막.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민감한 주로 소비자들의 관심사였어요. 이 씨앗 자체, 그러니까 GMO와 관련된 씨앗 자체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먹는 것, 지금 현재 이 관심사에 먹는 것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요, 먹는 걸 가지고요, 먹어도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도시농업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지금 텃밭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 텃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텃밭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 내일부터 텃밭 할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텃밭을 결심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그 시작이 나 이제
은퇴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으니까 농촌에 내려가 살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평생을 도시에서 산 사람이 갑자기 나이 들어서 그죠 쉬어야 될 나이에 굳이 가가지고 그죠 그 힘든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결심이 안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지. 그럼 모든 게 의심스러울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제일 확실히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그죠?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사실 도시농업이나 주말 농장이나 뭐 텃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못 믿겠다. 이게 남이 농사 지어주는 거 정말 점점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부터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쯤부터 이게 서서히 발동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 의심이. 우리나라가요, 실제로 먹는 거 가지고 먹어도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는 80년대 말서부터요. 그럼 80년대 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냐는 거예요. 진짜 주로 운동, 체육의 모든 원인을 찾으시는군요. 그죠? 수입과 관련된 문제들이 80년대 말서부터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전에도 수입은 있었어요. 근데 수입과 관련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한 게.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80년대 말서부터 해서 이렇게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럼 그전에는 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수입이 없어서 그전에도 수입은 여전히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몰랐어. 몰랐죠. 제가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80년대 말부터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그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걱정을 안 하게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게 됐다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은요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80년대 후반에 실제로 그런 이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는요 80년대 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는 먹고 살기 그전에는 힘들었다 그 이후에는 먹고 살만해졌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순수하게 먹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 이전에 식량 자금률이 훨씬 높았어요. 90% 막 이랬으니까요. 오히려 80년대 말서부터 식량 자금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식량 자금률이 20% 남짓이거든요. 20%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19%, 어떻게 계산하면 22% 막 그래서 2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다가 쌀을 빼면 밥을 빼면 식량 자금률이 5%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제일 남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제일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댁에서 밥을 직접 하세요? 안 하시죠? 이게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아마 엄마들이 그죠? 오랜 세월 우리가 엄마들이 밥상을 차렸잖아요. 밥상을 차렸다고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밥상에 밥을 빼면 나머지 반찬 이런 것들 중에 수입이 식량 자금률이 5%라는 얘기는 수입이 95%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밥상에요? 제가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인공적으로 뭐 저기 소시지라는 게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야채류를 저 같은 경우는 안 먹으니까 또 더군다나 야채를 안 드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채소입니다. 야채. 그 어떻게 도시농업을 하실 생각 하셨어요? 유일하게 김치밖에 안 먹어요. 저는 상추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일반적인 밥상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일반적인 밥상에서 수입이 95% 있다라는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곡채식을 해왔던 나라고 곡채식 안에 그렇게 수입 농산물이 많나?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통계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80년대 말에 굳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건 상관없이 식량 자금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을 해야 되냐면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세뇌돼서 그래요. 원래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업적, 자기가 임기 내 업적 중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업적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번에 이제 임기를 못 채우고 잘린 대통령 빼고요. 그 이전에 이명박 뭐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죠? 4대강이잖아요. 지금도 이명박은 지금도 자기가 4대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는 과도기라서 지금 이 녹조 뭐 이런 건 다 과도기라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해요. 이게 심각한 거지. 본인은 지금도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60년대 70년대 대통령을 했던 박정희는요. 뭘 제일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이죠. 그러면 80년에서 87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전두환은요. 뭘 제일 잘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들 뭘 전두환이 뭐 잘한 게 뭐가 있냐. 그 지난번에 어디 가서 여쭤봤더니 독재요? 딱 그건 아니죠. 그죠? 뭘 했냐면 물가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물가를 잡아서 경제적으로 물가를 잡아서 서민 생활을 안정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서민 생활을 안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87년이 됐을 때는 어때야 돼요? 국민들이, 이 서민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물가가 잡혀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됐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진 거지. 그래서 먹는 걸 가지고 고민하니까 다 뭐라고 해석을 했겠어요? 야, 이게 다 내가 물가를 잡아서 서민 생활을 안정시킨 덕분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논문에다가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먹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식량 자금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먹고 살만해졌다는.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지 무슨 먹고 살만해졌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의 차원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80년대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1986년에요. 뭐가 시작을 했냐면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 회의는 94년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이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1948년에 가트로 가요. 근데 이 1948년 가트에서 86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왜 우루과이 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게 왜 먹는 거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가트는 이 48년도에 만든 가트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왜?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여러 소위 말해서 연합군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종류의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 여러 종류의 회의 중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4시간에 일상적으로 수업에서 배웠던 회의들은 다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정치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뭐 이런 회의였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식민지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이냐 뭐 이런 회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그죠?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니까 2차 세계 끝나면 꼭 독립시켜달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뭐도 했어요? 우리도 일본에 대항해서 싸울 테니 우리도 이 일본에 대해서 싸울 테니 꼭 전쟁이 끝나면 독립시켜달라. 막 우리가 중고등학교 4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이런 회의도 있었어요. 자, 물론 이런 회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면 패전국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회의도 있었어요. 자, 패전국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분할 통치하기로 한 거죠. 승전국들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패전국인 독일을 분할 통치를 했죠. 그러면 독일 말고 또 어디가 패전국이에요? 그죠? 일본이에요. 그럼 이론적으로 어디를 분할 통치를 해야 돼요? 일본을 해야 되죠. 근데 일본을 분할 통치 안 했잖아요. 2차 세계 끝나고 나서. 그럼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좀 크게 그려야 돼.
우리나라 아시아 지도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이게 소련이고요. 이게 중국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죠. 비례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비슷하게는 그래야죠. 자, 여기가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나라 지도에 이 아시아 지도에서요. 일본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되면 소련에게 하나를 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한반도가 졸지에 소련의 관할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누가? 미국이 정말 싫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본을 분할 통치하지 말고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막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결정되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분단으로 사는 거는요. 실제로는 우리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배울 때 뭐 찬탁 반탁 뭐 엄청나게 배웠지만 본질은 뭐냐면 애초에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된 거는 이런 배경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분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강대국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럼 왜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 이게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 4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뭐예요? 한반도는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일찍이 바다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대륙과 그죠?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이 섬나라가 끊임없이 침략을 했던 곳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그래서 외침이 많았던 나라가 없다. 우리 중고등학교 4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요. 그게 결정판인 거죠. 그 결정판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결정판으로 일로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다가 딱 오도 가도 못하게 딱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회의예요. 근데 이런 다양한 회의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경제적인 원인 문제, 경제적인 원인도 해소하자라는 회의도 있다는 거야. 그중에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회의가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회의예요. 이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이 뭐였냐면 2차 세계 끝나고 나면 세계 경제를 규율할 국제기구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국제기구를 이거는 못 만들었어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안건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2차 세계 발발의 경제적인 원인이 뭐냐 이게. 이걸 해소해야 된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그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금보이랑이었어요. 금이 많으면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식민지 같은 데 가가지고 금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헐리우드 영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류의 영화들이죠.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보물찾기 영화예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다 남부 나라에 가서 금 훔쳐가는 영화라고요. 서로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 싸우고 막 이런 영화잖아요. 왜? 큰 보이량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이걸 우리가 금본위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을 기준으로 하는 세상을 계속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도 유지를 한다면 또다시 금쟁탈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금쟁탈전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금을 대신할 화폐를 하나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그 화폐를 이 나라 화폐를 정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제 강대국이 되려면 이 나라 화폐를 열심히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금 대신에. 근데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 화폐. 그치? 휴지 조각이지. 이거 완전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뭐가 최고예요? 역시 금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이제 강대국이 되려고 이 나라 화폐를 모아놨는데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이 화폐를 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나라에 가져가서 사는 거지. 야, 내가 저 나라 강대국이 되려고 저 나라 화폐 엄청 모아놨는데 저 나라 망해가지고 곧 휴지 조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화폐 네가 다 가져가고 너 그 나라에 있는 금 달라고 하면 줄겠어요? 절대 안 주죠. 왜? 나도 지금 급한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결국 내가 모은 화폐를 가지고 이거를 금으로 다시 바꿀 수 있으려면 어디 가서 바꿔야 돼요? 이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화폐니까 다 가져가고 너 그동안 모아둔 금 내놔라 해야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 화폐를 정할 때 우리가 이걸 기준통화 내지는 기축통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정할 때 언제든지 여차하면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금 보유량이 많은 나라의 화폐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여차하면 금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그래서 1944년 이 당시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금의 약 70%가 한 나라에 모여 있었어요. 한 나라에 집중돼 있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금 1온스를 그래서 미국 돈 35달러로 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4시간에 배웠던 고정환율제예요. 이건 나중에 뭐 닉슨 때 깨졌어요. 근데 어쨌든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세계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금 없어도 되죠. 뭐만 있어도. 달러만 열심히 모아도 강대국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달러 중심,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계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오늘날 끊임없이 미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때 달러로 정해졌기 때문에 야매하게 이때 영국의 파운드로 정해져 있으면 어땠겠어요? 우리가 지금쯤 어느 나라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영국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이게 영국의 파운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달러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1940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뭐냐면 이제 전 세계는 달러 중심이 된 거야. 그러면 뭐겠어요? 모든 나라가 이제 달러를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벌려면? 지금 언제적 얘기를 지금 그 1945년도에 무슨 야, 이 환 차익을 노려가지고 일단 달러를 벌어보자 이랬겠어요? 그지? 수출을 해야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중심,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무역 체계 내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나라마다 달러를 벌고는 싶지만 우리 돈이 바깥으로 나는 거 하는 걸 시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달러 중심,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 체계를 규율할 법을 하나 만드는 게 뭐냐면 1948년에 만든 가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역을 하되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인데요. 무역을 하는데 벌려는 무역만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시장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세 장벽을 낮춰서. 그래서 이게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고요. 그리고 관세를 낮춰서 자유롭게 자기가 능력껏 경쟁을 해서 무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달러를 벌어라 라는 원칙을 1948년에 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48년도에 가트가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럼 그 당시에 물건을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되는 나라가 몇 개나 됐겠어요? 48년도에. 자, 우리나라는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8년도에 가트 가입도 못했어요. 자, 그럼 어디가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같이 이미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을 해서 수출할 물건들이 기본적으로 수출해서 달러를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가트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한 가트가 위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면 본격적인 위기가 60년대에 와요. 그러니까 50년대 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60년대 오는데요. 왜 그럼 60년대에 이 위기가 오냐면요. 이거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60년대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성장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뭘 했어요? 경제성장 정책을 썼으니까 이제 62년도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공장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공장을 지었으니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노동자 어디서 데려와야 돼요? 그지? 농촌에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강력한 이농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도시 노동자가 되래. 도시 노동자가 되러 막 왔죠. 그래가지고 도시로 이제 다 이주를 시켜가면서 이농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예요? 그동안 가족농 중심 모든 가족들이 농사에 종사하던 시절에 그 젊은 힘 한참 써야 되는 젊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어. 그럼 농촌은 어땠겠어요? 당장 일손이 부족해지죠. 자, 이 부족한 일손을 뭘로 메워야 돼요? 그죠? 기계와 농약과 화학비료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애 시켜가지고 풀 뽑으라고 시키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복이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그죠? 왜? 풀 뽑을 사람, 그죠? 농복에 뭐라고 부직갱이도 지금 거들어야 될 판이 어디 지금 학교가 뭐가 중요해? 지금 풀 뽑는 게 더 중요하지. 막 이러던 시절이에요. 학교도 안 보내가면서까지 했는데 그 젊은이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 뽑을 사람이 없으니 제초제를 써야 되고 벌레가 생겨도 잡을 사람이 없으니 살충제를 써야 되고 이제 그래서 농약과 그다음에 화학비료와 그리고 기계에 의존하는 농사가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을 때는 농로가 삐뚤삐뚤해도요. 삐뚤삐뚤 걸어가서 농사 짓고 삐뚤삐뚤 집에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가 들어가려니까 어때야 돼요? 그죠? 반듯해야 되죠. 그래서 뭐 했어요 우리가요? 그죠? 네모 반듯하게 경지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걸어갈 길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길이 좁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뭘 했어요? 길을 다 넓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이게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농촌에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와 기계에 의존하는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고 이제 도시에서는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드디어 우리도 수출할 물건이 생겼으니 빨리 가트에 가입해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자라고 가트에 가입을 한 게요, 196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60만 년대 말에 우리가 가트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60년대 말이 됐을 때 뭐겠어요?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이제 이 가트라는 수출 시장에 뛰어든 나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1차적으로 제일 기분 나쁘겠어요? 유럽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여기가 지금 뭐야? 원래 1940년대 말서부터는 다 여기가 원래 그죠? 달러를 버는 미국이 자기 돈이니까 자기 돈이니까 자기네들이 찍으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유럽은 벌어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네들이 막 벌어왔는데 이 벌어온 시장에 개발도상국들이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50년대 말서부터 유럽이 뭘 시작을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점점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우리끼리 한번 도모를 해봐야 된다. 라고 해서 뭘 시작해요? 유럽 경제 공동체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유럽 경제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유럽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달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만들었어요? 유로화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EU가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세계 결제 시스템에서 유로화가 달러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거 맨날 궁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뭐 유럽연합이 강대해져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판에서 누가 힘을 가질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서 이미 60년대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잘해볼래.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할래. 그러면 또 누가 제일 위기를 느끼겠어요? 그죠? 미국이 제일 위기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럽을 달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트에서 우리 다 같이 가트 내에서 잘 지내보자 라고 꼬셔야 되는 게 미국의 숙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이요. 후발주자로 뛰어든 60년대 말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시장 형성돼 있는데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잖아요. 자, 후발주자로 뛰어든 우리나라 물건을 하나라도 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물건이 그죠? 물건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막 공장 지어가지고 이제 막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의 질이 좋아지기가 힘들어. 그럼 결국 뭘로 해야 돼요? 그죠?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죠. 근데 원자재 값이 뻔한데 물건 값이 싸려면 뭐가 싸야 돼요? 인건비가 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1960년에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저임금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출 경제를 2018년 지금까지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임금 정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가 저임금 정책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저임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슬픈 얘기인데요. 62년도에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저임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저임금으로 막 살았어. 도시에서 막 농촌에서 있잖아요. 막 열 몇 살짜리 애들이 막 돈 벌러 도시로 떠나고 막 이러면서도 다 저임금이었는데 1970년 11월 달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계천 피복상가에서요.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얘기를 하면서 분신을 하고 나서 이 분신을 계기로 해서 그 청계 피복상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정말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정말 제발 근로기준법 지켜달라라고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71년도에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담화를 발표해요. 그 담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경제 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한 지 10년이 채 안 됐대. 아직 우리나라는 더 성장을 해야 된대. 근데 여기서 성장이 뭐냐면 아직은 기업을 더 키워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더 키워야 되는데 노동자 너희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아직은 기업을 더 키워야 되니 노동자 너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10년만 참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10년 동안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가지고 돈이 넘쳐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떨어질 거다 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유명한 낙수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 낙수 효과 얘기가 1971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라고 한 거지. 우리나라니까요.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10년만 참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실제로 10년 동안 참았어요. 그래서 딱 보면요. 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뭐냐면 인내와 끈기 그리고 목표를 향한 헌신성 진짜 뭐 한 가지를 딱 정하면요. 진짜 그거 안 바라보고 가요. 불행히도 이 헌신성이 기업을 키우는데 너무 많이 간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사실 솔직히 길거리에서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뭐 10,000원 이런 막 서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막 욕하거든요. 뭐라고 욕하는 줄 아세요? 그 서명 받는 그 사람 노동자들한테 이래요. 야, 너한테 월급을 그렇게 올려주면 기업은 뭐 먹고 살으라고 이러고 욕하고 지나가세요. 그럼 생각하는 거야. 아, 저분은 사장 출신인가? 저분이 정말 사장 출신이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기업은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나? 근데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그 시대에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기업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노동자들이 지금 월급을 조금 받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왔냐면 71년도에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수효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이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10년을 참은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970년대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1인 1통장 갖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무조건 통장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하루 날짜 정한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은 전국에서 저금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도 저금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금하는 날 담은 10원이라도 갖고 와서 저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70년대 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죠? 저금 안 하면 막 불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197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맨날 구박받고 왜 너는 저금 안 하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금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때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냥 사고 말아라. 그래서 물건 쓰는 게 낫다. 항상 새로운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이 물건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지금 사서 써야지. 아,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 물건을 내가 나중에 샀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가지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금 이런 거 하면 막 싫어하셨어요. 맨날 혼났어요. 아, 전 지금도 생각하니까 또 억울하네. 근데 어쨌든 70년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았어요. 그 70년대 말이 됐죠. 그럼 뭐겠어요?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뭔가 무슨 물방울이라도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70년대 말에 또다시 노동쟁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면복동의 YH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성 노동자들이 막 구사대들이 막 쇠파이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막 그 당시에 우리가 막 여성 노동자들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체 시위도 하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왔냐면 근로기준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왜? 기업들이 안 지키니까 근로기준법을. 그래서 처음으로 최저임금법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근데 80년대 그래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그 헌법 안에다가 아예 최저임금 제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헌법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저임금 정할 때 정부에서 발표하잖아요. 매년. 그렇죠? 매년 정부에서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개정돼요. 그래서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겠어요? 노동조합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80년대 말이 됐을 때는 임금 협상도 자유로워지면서 임금 총액이 늘었죠. 그래서 80년대 말에 진짜 엄청 어깨에 힘주고 다녔잖아요.
왜? 임금 총액이 늘어서요.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 못한 게 뭐였냐면 기본급을 올렸어야 되는데 기본급은 올린 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막 이런 걸 통해서 임금 총액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다 정규직 시대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러한 기쁨도 10년밖에 안 갔죠. 왜? 97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요. 그리고 IMF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임금 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다 잘랐잖아요. 그죠? 임금 총액이 많은 사람들 다 잘랐어요. 그리고 임금 총액이 많은 사람 다 자른 자리에 뭘로 메꿨어요? 비정규직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늘날의 최저임금 문제가 이만큼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정책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 정책, 저임금 정책이요. 월급을 코딱지만큼 주는 거지. 62년도부터요. 근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코딱지만큼 주는 월급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도시에 뭐가 있었어요? 단칸방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들 60년, 70년대 우리나라 다 단칸방 문화 있으면 아닌 척, 나는 경험하지 않은 척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단칸방 올 때. 근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다 꼭 주인집은 그래도 방이 2칸이야. 그죠? 꼭 새들어 사는 사람들만 단칸방이지. 그래서 단칸방 문화가 있었어요. 왜? 월급이 코딱지만큼이니까요. 그리고 그때는요, 옷도요. 첫째가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막내까지 물려입었어요. 지금 애들한테요. 첫째가 입던 옷 둘째 보고 입으라고 하면은요, 아마 둘째 애들 다 가출할걸요? 난 이 집 자식 아닌가 보다. 왜 나는 새 옷 안 사주냐 이럴 거예요. 하지만 60년대, 70년대 우리는 당연히 물려입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언제예요? 명절. 그죠? 명절 때. 그래서 우리가 설빔, 추석빔 이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근데 먹는 거는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건 오늘 한 끼 잘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 굶었다가 또 한 끼 먹고 일주일 굶었다가 또 한 끼 먹고 이게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임금이 코딱지만큼이라도 먹는 것만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건 가난하건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려면 먹는 거는 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 정책은 뭐랑 같이 가요? 저고가 정책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항상 이 먹는 거 싸야 돼요. 그럼 지금도 저임금 정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저고가 정책인 거죠. 그래서 농산물 값이 비싸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이 강자가 몇 달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요. 우리나라가 대파, 마늘, 양파 할 것 없이 양념류 채소들이 봄부터 해가지고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쫙 완전 똥값이 됐어요. 가격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농민들이 산지에서 무슨 캘 수가 없어요. 캐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갈아엎어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농민들이 그 갈아엎는 동안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왜? 먹는 건 싸야 되니까. 값이 폭락하는 건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먹는 건 싸야 된다는 정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권이 누구냐, 정부가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 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올 봄에요. 무슨 값이, 이거 남자분들 잘 모를 거예요. 올 봄에 뭐가 금값이 됐죠? 그죠? 감자. 감자바이오 아니에요? 그죠? 감자가 완전 금값이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그 길로 수입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만 기다리면 햇감자가 나오니까 수입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일주일만 좀 참고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부가 끄떡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수입을 했죠. 그래서 농민들이 대통령을 바꿔놔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자를 수입했어요. 왜? 먹는 거는 비싸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비싸지기만 하면 바로 수입해서까지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57년의 역사 동안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근데 자, 그래서 먹는 건 싸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도 아무도 근데 말로 있잖아요. 말로 야 먹는 건 싸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만 생각하지. 근데 속으로만 생각하는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건 싸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얼마만큼 무섭게 세뇌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김밥이요. 오랫동안 1,000원 했어요. 오랫동안 김밥이 1,000원 했는데 지금 요새 김밥 얼마예요?
그죠? 2,500원, 3,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김밥 값이 언제 그 1,000원짜리 김밥이 언제부터 값이 올랐는지 아세요? 이 1,000원짜리 김밥이요. 1,500원으로 오른 게 2015년 9월이에요. 이게 1,000원 회사들이 일제히 다 올렸어요. 1,000원 김밥 회사들이요. 그럼 왜 2015년 9월에 이렇게 일제히 값을 다 올렸냐면요. 제가 아까 우루과이 라운드가 94년에 끝났다고 했죠. 그래서 94년까지는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끝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94년도에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뭐라고 했냐면 쌀만큼은 무조건 지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쌀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거든요. 김영삼 당시에 사과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쌀 시장 완전히 지키지 못해가지고 94년도에요. 뭘 했냐면 10년간 유예를 하는 조건으로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를 하는 조건으로 95년부터 우리나라는 일정한 양의 쌀을 우리나라의 쌀이 남아돌고 모자라건 무조건 수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95년부터 수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2004년이죠. 그럼 2004년에 재협상을 해가지고 2005년부터 또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94년하고 2004년에는 엄청나게 농민들만 데모를 한 게 아니라 국민들도 야 진짜 쌀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도 쌀 시장을 10년간 유예를 받았어요. 2014년까지요. 그리고 20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5년부터 시행된 쌀 시장 유예 조건이 뭐였냐면 기존의 의무 수입량에다가 그걸 배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쌀이 남건 모자라건 우리는 40만 톤 이상을 무조건 수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 일정량은 제가 기억에 5만 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정량은 무조건 뭘로? 밥쌀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쌀 수입을 해요. 그래서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밥쌀이 수입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막 농민들이 밥쌀은 안 된다. 진짜 다른 쌀은 몰라도 가공용 뭐 이런 건 몰라도 진짜 밥쌀은 아니지 않냐. 또 엄청나게 배모를 했는데 밥쌀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이 밥쌀이 들어오면서 항상 정부에서 했던 논리가 뭐냐면 일본도 밥쌀을 수입한다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일본은 밥쌀을 수입하면서요. 뭐가 있었냐면 이 밥쌀을 수입해가지고요. 주로 해외에 식량 원조를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수입 밥쌀을 식량 원조로 줬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는 수입쌀이 유통이 되도록 안 되게 하려고.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 밥쌀을 수입할 때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수입한 밥쌀은 국내에서 소비해라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해외 식량 원조를 할 때 국산 쌀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산 쌀을 먹는 거예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요. 자, 그래가지고 10년을 유예를 받았어요. 2014년. 그럼 이제 2014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시행을 해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 근데 2014년에 그러면 2094년에도 그랬고 2004년에도 그랬으니까 2014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농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국민이 쌀은 안 된다로 또 막 데모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2014년에 이 데모를 못했어요. 농민들도 제대로 못했고 국민들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야, 그러면 왜 못했을까요? 농민들이랑 국민들이 다 게을러져가지고요. 게을러서 뭐 데모냐 뭐 대충 먹고 살자 이랬겠어요? 아니요. 2014년은요 우리나라가요 쌀 시장 개방보다 훨씬 심각하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였겠어요? 그죠? 세월호가 있었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집단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전 국민이 진짜 세월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고요. 저는 제가 박근혜 정권을 정말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온 국민이 세월호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살잖아요. 안산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익산은. 2015년에 익산의 한 지역에서 그걸 했거든요. 정월 대보름 잔치를 행사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 행사에 갔는데 행사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익산 분이에요. 옛날부터 알던.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올해 대보름 이런 게 신나지 않다고 막 이렇게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막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세월호에서
그 세월호에 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쳐다본 거죠. 지금 아저씨는 익산에 살면서 무슨 아들이 무슨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본인은 익산에 직장 때문에 익산에 살고 가족들은 거기 안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너무 충격해서 진짜 그때 이후로 진짜 이분이 거의 그때까지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피해자 유가족이 직접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한 달이 건너면 두 달이 건너면 누군가가 있는 거지 막. 그래서 온통 난리가 났던 그 시점에 더더군다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의 건져내지 못한 시체가 혹시 날씨가 더워져 가면서 뭔가 훼손이 돼가지고 못 찾게 될까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던 그 여름에요. 박근혜 정부는 뭘 했냐면 서류를 작성을 한 거예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해가 그리고 그 서류를 WTO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날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쌀 시장 완전 개방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쌀 시장 개방 수입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쌀 시장 개방을 유예를 하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유예가 이제 할 필요 없지. 완전 개방했으니까. 근데 2015년 초에 정부가 또 밥쌀 수입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열받은 거죠. 아니 왜 밥쌀 수입을 또 하냐. 이제는 시장을 완전 개방했으면 밥쌀 수입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건 국제법적으로 실제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왜 수입하냐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데모를 하는데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소비자 단체 뭐 이런 단체들에게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일 놀란 게 그거야. 2005년부터 밥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우리가 밥쌀도 엄청나게 수입해서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에 밥쌀 수입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단체들이 몇 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가만. 뭐야? 그럼 지난 10년 동안도 우리가 밥쌀을 수입했단 말이야? 근데 그럼 이 밥쌀 다 누가 먹은 거야? 우리 집에서 먹었나?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이걸 먹은 기억이 없잖아요. 왜냐면 일반 가정에서는 다 국산 쌀 사지 수입산 쌀 뭐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먹는 거와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의심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광우병 소고기 때도 이거 제일 먼저 의심했었는데. 어디가 이렇게 수입한 걸 누가 제일 먼저 먹을까? 급식 중에서 어디요? 그죠? 제일 먼저 의심하는 데는 군대예요. 이야, 왜? 군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의무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다 군대를 의심해요. 가만, 이걸 갖다가 이것들이 수입해가지고 불쌍한 군인들한테 먹인 거 아니야? 이것부터 의심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군대에서 해명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의심하는 데가 어디냐면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공공급식 있잖아요. 여기를 의심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딱 해명을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심하는 데가 어디냐면 학교급식이에요. 그래서 급식이랑 급식은 다 의심해요. 원래 우리가. 그리고 다 그래서 막 해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식을 의심했었단 말이에요. 이 밥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다가 급식 문제에서 다 해결이 됐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급식에서 안 썼다니까 딱 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밥쌀이 다 어디 간 거야? 라는 찰나의 생각이 난 거예요. 어쩐지 천원 김밥 이거 수상했어. 왜 어떻게 김밥이요? 2004년도에도 1,000원이었어요. 10년이 넘도록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어쩐지 김밥이 10년이 넘도록 1,000원일 수가 어떻게 있냐 이게. 여기가 수상했어. 그래가지고 여름에요. 소비자단체 이런 데서 1,000원 김밥 회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동안에 썼던 쌀 원산지를 밝혀라. 딱 한 거야. 그러니까 1,000원 김밥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살짝 나쁜 거지. 이것들이 싸다고 잘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원산지를 밝히라고 한단 말이야.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김밥값을 1,50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김밥값을 1,500원 올리고 나니까 아무도 쌀 원산지를 안 물어본다는 거지. 김밥 회사한테. 그래서 김밥값이 처음으로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 1,000원 김밥 회사들이요. 처음 한번 올리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 인상하는 게 쉽거든요. 뭐 원자재 값 상승 뭐 이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렇게 길 가다가요. 한번 유심히 한번 봐서 천원 김밥 가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김밥 가게 밖에요. 유리창에 항상 김밥 한 줄 1,000원 이렇게 써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게 1,50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테이프를 이 0자 테이프를 떼내고 이거를 5자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거는 지금 볕에 누렇게 바랬는데 5자만 선명한 이런 김밥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좀 있으니까 어떤 집은 1,800원으로 오르고 어떤 집은 1,200원으로 2,000원으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1,800원 이게 귀찮거든. 200원 거슬러 주거든요. 가지고 다 2,000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2,000원으로 고친 거야. 근데 계속 김밥값이 올라. 그래가지고 계속 테이프 바꾸기가 귀찮죠. 그래서 요새요. 1,000원 김밥 회사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김밥 한 줄 0,0원이라고 써진 데 진짜 많아요.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게 2015년 가을서부터 김밥값이 올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김밥 한 줄에 3,000원 막 이렇게 하면 기분 살짝 나쁘죠. 김밥이 한 줄에 무슨 밥 한 끼분도 안 되는데 3,000원씩이나 하니 뭐 3,000원. 요새는 막 프리미엄 해가지고 막 4,000원 막 5,000원 막 올라가잖아요. 그 김밥 한 줄에 3,000원, 4,000원 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 한 잔에 4,000원이요. 커피가 비싸다라고 생각 안 하고 커피 4,000원 싸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4,000원을 지불하면서 별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비싼 줄 알면서도. 왜냐면 이게 내 품위와 품격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4,000원이 문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 일상화됐죠. 그래서 요새는 뭐까지? 텀블러 하나를 들고 다녀도 내가 어떤 커피 마시는 사람인지가 텀블러에 적혀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뭐?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인지, 그죠? 엔젤리너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인지, 탐앤탐스를 마시는, 그죠? 그런 텀블러 사갖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 텀블러가 시중에서 파는 텀블러보다 그 글자 하나 새겨져 있다고 2배가 비싼데도 사요. 왜? 이게 일상화돼요. 제 거는 경북 시생활 네트워크라고 써져 있어요. 일상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광고를 할 때 얼마나 집요한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팔랑귀인가. 근데 그래서 먹는 건 싸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업은 역으로 이렇게까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밥상이 얼마만큼 왜곡이 됐는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래서